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법 하나 생겼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AI를 만드는 회사든 활용하는 회사든 아니면 그냥 AI가 바꿀 세상에 관심 있는 당신이든 이 법이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 법이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대체 뭔지. 둘째,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 때문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 기회들. 과연 장밋빛 전망만 해도 되는 건지 아주 냉철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걸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I가 이제 몇몇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어디에나 쓰이는 범용 기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칙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였던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니까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요. 이 법은 바로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통 정리를 해주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정부가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멋진 축구장을 쫙 지어주면서 동시에 위험한 태클을 하면 바로 퇴장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같이 만든 것 같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뛸 운동장이 생겨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규칙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게 이 법의 두 얼굴, 지능과 규제입니다. 그 축구장과 규칙에 딱 해당되죠. 지능 측면에서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세워서 국가가 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운동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네, 그런 거죠. 반면에 규제, 즉 그 레드카드 규칙은 아주 위험한 플레이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만 딱 집어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좀 뛰어보기도 전에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워밍업만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혁신의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으니 법 적용을 몇 년 미뤄서 일단 산업이 먼저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바로 그 지능이라는 엑셀과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동시에 잘 밟을 것인가, 그 긴장감이 이 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기업가라면 가장 먼저 이 복잡한 규칙의 핵심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스타트업 대표라면 지금쯤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당장 뭘 해야 하지? 내가 규제 대장이긴 한 건가? 이 질문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사업자의 정의입니다. 이 법의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종류가 둘입니다. 두 종류요? 네, 하나는 AI 모듈 자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개발 사업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가져와서 우리 회사 서비스에 붙여서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개발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챗GPT API를 가져와서 법률 상담 챗봇을 만든 회사는 이용 사업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그럼 그 법률 상담 챗봇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변호사나 그걸로 과제하는 대학생 같은 이용자는요? 이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유럽의 AI법, 그 EU AI 액트라고 하죠. 네네. 거기는 최종 이용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법은 그보다는 기업에게 책임을 집중시킨 상대적으로 좀 기업 친화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치죠. 그럼 우리가 쓰는 모든 AI가 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가요? 아까 위험한 태클에만 레드카드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고용량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AI를 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의료, 채용,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만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 고영향이라는 기준이 너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건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법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현실적인 고민 지점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법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포괄적인 정의를 두고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의 역할로 남겨둔 거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로 보는 게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 이겁니다. 아, 인간의 개입 여부? 네, AI가 대출 심사에서 참고 자료만 제공하고 최종 승인은 은행원이 한다면 고영향이 아닐 수 있지만 AI가 단독으로 대출 거절을 결정해버리면 그건 고영향 AI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인지 아닌지 헷갈리니 판단해 주세요라고 정부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매년 수만 개의 서비스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이걸 일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인력과 시스템이 과연 갖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자칫하면 판단에 기다리다가 사업 출시가 몇 달씩 늦어지는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 이건 그냥 이거 AI가 한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라는 거군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전 고지 의무. AI 챗봇과 대화하고 있다면 이 상담원은 AI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네. 둘째는 생성물 표시 의무.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워터마크 같은 걸 넣어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 딥페이크 같은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거군요. 네,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법의 큰 그림과 핵심 개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와 비즈니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AI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니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요? 네, 예를 들어 AI가 내 대출 신청을 거절했다면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법에도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이게 핵심인데 솔직히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복잡한 딥러닝 모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발자조차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와 기술적인 현실 사이에 아직은 큰 간격이 있는 셈이죠. 이제 기업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이겠어요. 당장은 지켜야 할 게 늘어나서 골치 아픈 허들인데 이걸 잘 넘으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허들, 즉 위기부터 짚어주시죠. 첫 번째 허들은 역시 돈과 시간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문서를 준비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모든 게 다 비용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바로 글로벌 정합성입니다. 우리가 이 국내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훨씬 더 엄격한 유럽의 AI법까지 통과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결국 해외로 진출하라는 기업은 각 나라의 규제마다 따로 대응해야 하는 2중, 3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료에 인용된 한 전문가의 말이 현실을 딱 보여주죠. 우리나라 AI 기본법만 따르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다면 이 허들을 어떻게 기회, 즉 장기적인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첫째, 규제가 생겼다는 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안전한 운동장이라는 인식하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둘째, 공내법 준수 과정을 일종의 연습 게임으로 삼는 겁니다.
연습 게임이요? 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한국 시장에서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경험을 쌓아두면 나중에 훨씬 까다로운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라는 본선 무대에 진출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걸 아예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 수도 있겠군요. 특히 이제 막 AI 도입을 시작하는 동남아 같은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는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한 한국의 기준을 따르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고 마케팅하면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신뢰라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법이 생기면 항상 그 틈새를 파고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마침 국내 AI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6배나 커진 9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이 법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열릴 시장은 컨설팅과 교육입니다. 기업들은 당장 우리가 사업자에 해당되나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가?부터 헷갈릴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 급하죠. 네, 이런 걸 진단해주고 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위험관리 문서를 만들어주는 규제 준수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단순히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대응을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짜주는 컨설팅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과 유럽 AI법 사이의 차이점, 즉 격차 분석을 통해서 해외 진출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서비스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겁니다. 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에게는 이 법이 가져올 사업적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전략 교육이, 개발자나 기획자 같은 실무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교육이 시급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냉철한 비판도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함정은 없을까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규제의 복잡함을 먹고 자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결국 규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사실 위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만약 그 부담이 스타트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의 본래 의도였던 혁신 생태계 조성은커녕 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먹고 사는 컨설팅 및 법률 산업만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 연습 게임이라는 비유가 정말 좋았는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다면 많은 유망한 선수들이 본선 무대는커녕 예선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혁신을 위한 법이 오히려 혁신의 진입장벽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성장을 위한 엑셀과 위험 관리를 위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려는 정교한 줄타기, 그리고 기업에게는 당장의 규제 부담이자 신뢰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게는 AI라는 미지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처음으로 법의 언어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죠. 비록 설명을 요구할 권리처럼 이상적인 권리와 기술적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지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은 채용이나 대출 심사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소수의 강력한 고영향 AI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 음악 추천, 쇼핑 검색 같은 수많은 저영향 AI들이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생각과 문화를 거대한 방향으로 틀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법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 이 수많은 작은 AI들의 누적 효과가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